급기야는 동료 노동자의 코, 여비서의 단추마저도 조이는 편집증에 시달리다가 해고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이보경입니다.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그림은 1877년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인데요. 파리의 거리, 비 오는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파리의 시민들이 비 오는 날 도심을 산책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도시인들은 바쁜 시간을 틈타 도시의 한쪽 조용한 공원을 걷기도 하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시끌벅적한 쇼핑몰을 걷기도 합니다. 오늘 한 편의 소설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이 소설을 통하여 왜 도시는 산책을 할까? 혹은 산책을 하려고 생각할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저춘이라는 작가가 쓴 장맛비 내리는 저녁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입니다. 작가 스저춘은요, 1905년에 태어나서 2003년에 사망했습니다. 100살 가까이 살았으니 그야말로 이제 천수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지요. 저장 항저우에서 태어났고요. 여러분 항저우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호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게다가 미인이 아주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8살 때 상하이로 이주해서 천주교 예수의 신부가 세운 전단대학, 영어로 하면 오로라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불어를 전공했습니다. 이 사진은 불어과에 다니는 한 외국인의 학생증인데요. 전단대학은 동방의 파리대학으로 불려지기도 했는데 지금의 그 푸단대학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스저춘은 여기에서 불어를 전공했고 따라서 서양의 현대문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고 또 현대문학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1930년 나이 25살에 잡지를 만드는데 제목이 현대라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이름 그대로 현대적인 문학, 모더니즘 문학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잡지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상당수의 작가들은 좌익 문학에 경도되어 있었는데 현대 잡지는 도시와 도시민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잡지 현대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문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 동시대를 살았던 이상 박태원이 결성한 구인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그 박태원이 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소설은 산책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던한 문학을 추구했던 작가들이 산책이라고 하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의 형식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서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거죠. 그 산책이라 함은 한마디로 현대인의 삶의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설은 상하이 도심 한복판, 아마도 와이탄 혹은 난징루에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한 회사에 다니는 남성 나가 주인공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퇴근길입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비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뛰어가고 결과적으로 도시는 차도 사람도 거의 없는 매우 한적한 도시로 변합니다. 나는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산을 쓰고 천천히 산책하는 재미를 느끼며 퇴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차가 눈앞에 등장합니다. 마치 우디 알렌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밤 12시 땡 하고 종이 울리면 느닷없이 클래식 푸조 자동차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영화에서 이 마차는 주인공을 1920년대의 피카소의 연인, 헤밍웨이 등과 같은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멋진 카페로 데리고 가지요.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전차의 1등 칸에서 내리고 있는 비옷도 안 입고 우산도 없는 묘령의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녀에게 수줍게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주며
함께 걸어가지요. 그녀는 순수했던 첫사랑의 14살 소녀로 보이기도 하고, 일본의 풍속화가 우키요에 속에 나오는 관능적인 여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아내와 겹쳐지기도 합니다. 소설은 마침내 그녀와 헤어지고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귀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1930년대 전후 상하이가 배경입니다. 상하이는 19세기 중반 인구 20만의 작은 거초원에서 1930년대가 되면 인구 300만의 메트로폴리탄 거대 도시로 성장을 하지요. 당시에 동방의 파리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은 1935년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 신여성입니다. 당시 상하이의 화려함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상하이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와이탄 동쪽으로 조개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개지는 한자 그대로 보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서양의 여러 제국이 중국으로부터 빌린 땅을 뜻합니다. 근데 사실은 빌렸다고는 하지만 강제로 점령한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상하이 공원에 개와 중국인은 출입 금지 라고 하는 팻말이 있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이 은폐된 땅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서양 문화의 도입으로 활기차고 자유로운 곳이기도 했고요. 이 사진들은 당시 상하이에서 출판된 잡지 사진입니다. 이른바 모던 걸을 내건 잡지들이지요. 도시는 화려하고 복잡합니다. 상하이는 현대식 공원, 경마장, 백화점, 영화관 등으로 여러 시민들을 유혹합니다. 수많은 상품과 오락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집과 사무실을 오고 가기에도 바쁜 상하이의 보통 시민들은 그것을 누릴 시간도 없고 돈도 부족합니다. 어쩌면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주인공 나가보기에 천박하고 무의미해 보였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도시인의 삶은 단조롭고 무료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지요. 무성영화 시대의 최고의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걸작을 남겼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은 1936년에 만들어진 모던 타임즈입니다. 채플린은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오로지 나사를 조이는 일이죠. 급기야는 동료 노동자의 코, 여비서의 단추마저도 조이는 편집증에 시달리다가 해고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채플린은 나사 조이는 기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산업화 시대의 비인간화, 인간의 기계화를 보여줍니다. 소설 속의 나는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노동자입니다.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무료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채플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외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중국 현대문학 중에서도 압구정전으로 잘 알려진 작가 루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루신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루신을 제외하면 중국 현대문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른바 전문화에 집중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장맛비 내리는 저녁은 이 모든 복잡하고 현란하고 동시에 무료하고 반복적인 도시를 흐릿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인공 나는 이 틈을 타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인공이 들고 있는 우산은 흐릿해진 도시마저도 보이지 않도록 잘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산책은 나와는 상관없다시피 한 도시의 화려함, 그리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현대적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나는 긴장된 일상의 반복으로부터 해방이 되지요.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성애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시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전차에서 내린 여인에게 우산을 씌워주기로 결심하면서 복수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우산을 함께 쓰고 가면서 이 여인을 옛날 과거의 14세의 소녀, 그리고 일본의 풍속화가 스즈키 하루노부가 그린 그림 속의 미인으로 상상합니다. 이루어지지 못했던 순수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14세 소녀, 그리고 정숙한 듯 하면서도 외설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기녀입니다. 스즈키 하루노부가 그린 그림을 우키요에라고 하는데요. 에도 시대에 풍미했던 풍속화입니다. 에도 시대는 메이지 유신 직전의 역사 시대를 가리키는데 일본이 개항을 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도시의 일상생활, 육악의 기녀 등 이른바 풍속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고흐나 마네와 같은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키요에 속의 여성은 주인공 나의 일탈, 성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산책은 도시인의 일상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지게 했지요. 주인공은 도시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하고 잠시나마 꿈과 환상의 세계 혹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 철학자는 19세기 파리의 거리에서 산책자들을 발견합니다. 그에 따르면 산책은 사회 혹은 군중들과의 단절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초 단위로 살아가는 우리는 도시의 질서 안에서 군중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아케이드에 진열된 상품을 구매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에 몰두를 하지요. 산책은 이런 것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도시인은 산책을 통해서 사랑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에는 지나가는 여인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다 슬픔에 쌓인 한 여인과 우연히 눈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영원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내용입니다. 산책을 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소설의 주인공의 비 오는 날의 산책에는 수시로 현실이 간섭합니다. 가판대를 지키고 있는 여성,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입니다. 가판대의 여성의 눈빛은 어떤 비도덕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목격자의 눈빛처럼 보이고, 아내의 목소리와 육체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소설은 산책자가 결국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나의 산책이 결국 무의로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산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우리의 삶, 우리 세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산책은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내가 몰랐던, 그리고 억누르기만 했던 나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시인의 마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비 오는 날 비를 피해 동분서주 하기보다는 가끔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느릿느릿 산책을 하면서 자신과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